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조선시대 가난한 백성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 겨울을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집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붕도 제대로 없고 벽도 없고 문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 그 안에서 겨울을 버텼습니다. 이것이 바로 움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극빈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집을 지을 땅도 돈도 재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땅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땅은 공짜였으니까요. 성박 야산 기슭이나 강변 아무도 쓰지 않는 황무지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움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땅을 팠습니다. 깊이는 사람 키 높이 정도, 약 1m에서 1m 50 정도였습니다. 넓이는 평수로 따지면 한 평에서 2평 정도였습니다. 어른 2~3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바닥에는 돌멩이를 깔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위에 짚이나 마른 풀을 깔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벽면은 진흙을 발라 바람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진흙이 마르면 금이 가고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지붕은 나뭇가지를 얹고 그 위에 짚과 풀을 덮었습니다. 두께는 한 뼘 정도였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날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짚을 얹어야 했습니다. 입구는 어른 한 명이 겨우 기어 들어갈 정도로 작았습니다. 문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무 판자나 짚으로 엮은 발을 대충 걸쳐 놓았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헌 가마니를 걸어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작고 낮게 만들었을까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간이 작을수록 체온으로 온도를 올리기 쉬웠습니다. 높이가 낮을수록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움집은 실제로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깥 기온이 영하 15도일 때 움집 내부는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땅 자체가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해주고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으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영상 5도면 따뜻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옷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영상 5도는 견디기 힘든 추위였습니다. 하물며 영하 온도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집 온돌방은 어땠을까요? 온돌은 세계가 부러워한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열기가 구들장 밑을 지나가며 방 전체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방 온도는 영상 15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두꺼운 속옷을 입고 이불을 덮으면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온도를 만들려면 돌과 흙,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불을 떼야 했고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나무가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백성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움집에는 온돌이 없었습니다. 아궁이도 없었습니다. 대신 움집 한가운데에 돌을 모아 간단한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뭇가지나 짚을 태워 불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땔감은 금방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기였습니다. 움집에는 제대로 된 굴뚝이 없었습니다. 지붕 한쪽에 구멍을 뚫어 연기가 빠져나가게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불을 피우면 움집 안이 연기로 자욱해졌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얼어 죽으니까요.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토굴과 움막에서 연기에 그을리며 겨울을 난다. 이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나 달리 방도가 없다. 실록을 쓴 양반 관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람답지 않게 산다는 것을.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움집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한양 성저 심리에만 3천에서 5천 명 정도가 움집과 토굴에서 살았다고 추정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십만 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겨울만 되면 두려웠습니다. 움집이 무너질까봐, 땔감이 떨어질까봐, 얼어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백 명이 움집 안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움집이 무너져 깔려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기에 질식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움집은 그들에게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추위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납니다. 난방을 켜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이불을 덮고 자면 춥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겨울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 움츠리며 버텨야 하는 목숨을 건 계절이었습니다. 움집. 그것은 조선 극빈층의 처절한 겨울나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가난한 백성들의 겨울 준비는 음력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양반들이 김장을 담그고 온돌에 불을 지피기 시작할 때 극빈층은 생존을 위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땔감을 구하고 식량을 마련하고 추위를 막을 무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준비를 잘하면 겨울을 버틸 수 있었고 못하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극빈층에게는 저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품팔이로 받은 쌀서대로 이틀을 버티고 다시 이를 구하러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겨울을 대비해 쌀을 모아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굶지 않으려면 오늘 번 것을 오늘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는 땔감이었습니다. 겨울을 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불이었습니다. 불이 없으면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산과 들을 헤매며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찾는 일은 전쟁이었습니다. 양반집에서도 겨울 준비를 위해 산에 나무를 베어갔습니다. 부자들은 머슴을 시켜 지게로 나무를 저날랐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떨어진 가지라도 주어야 했습니다. 산기슭의 마른 가지는 금방 동이 났습니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산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범이나 이리가 나올 수 있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땔감이 없으면 겨울을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산을 헤매 겨우 지게 하나 분량의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그것으로 사흘에서 닷새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넉 달이니 최소한 20번은 산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겨울이 깊어질수록 산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쌓이고 길이 얼어붙으면 산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미리 모아두어야 했는데 그럴 공간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짚을 모았습니다. 추수가 끝난 농가 밭에는 짚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주인이 있었지만 주인이 다 가져가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버려진 집, 떨어진 집, 이삭을 털고 남은 짚을 주었습니다. 짚은 나무보다 빨리 탔습니다. 한 줌의 짚은 잠깐의 불꽃만 만들고 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 짚으로 몸을 감싸기도 했고
움집 지붕을 보강하기도 했으며 마지막에는 태워서 불을 피웠습니다. 두 번째는 식량이었습니다. 품팔이로 쌀을 벌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품팔이 하루 품삯은 쌀 서대에서 닷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농번기 이야기였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일감이 줄어들었고 겨울이 되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있는 일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양반집 장작 패기, 김장 도우미, 항아리 나르기, 눈 치우기. 하지만 이런 일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일하려는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적었습니다. 품삯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쌀 한 대, 많아야 2대였습니다. 한 대의 쌀로 어른 한 명이 이틀을 버텼습니다. 죽을 쑤어 물을 많이 넣으면 3일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배는 불러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못하면 쌀을 벌 수 없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밤을 주었습니다. 다래를 땄습니다. 이것들을 말려서 저장했습니다. 겨울에 굶주릴 때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도토리는 떫었습니다. 물에 우려내야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삶아서 먹었습니다. 입이 떫고 목이 막혔지만 그래도 배는 채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옷가지였습니다. 추위를 막으려면 옷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솜옷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목화솜을 구할 돈이 없었고 설령 구한다 해도 누비옷을 만들 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헌옷을 구했습니다. 양반집에서 버린 옷, 해진 옷, 기운 옷을 얻어왔습니다. 그것을 기워 입었습니다. 구멍이 뚫린 곳은 헝겊 조각을 대었습니다. 해진 곳은 실로 꿰매었습니다. 한 벌의 옷에 수십 개의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겹겹이 입었습니다. 속옷 위에 적삼, 그 위에 저고리, 그 위에 또 헌옷을 걸쳤습니다. 너덕 겹을 입으면 조금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옷이 많으면 움직이기 불편했고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마니도 중요했습니다. 쌀이나 곡식을 담던 가마니는 버려지면 훌륭한 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마니를 두르고 가마니로 발을 감싸고 가마니를 이불 삼아 덮고 잤습니다. 거칠고 따끔했지만 없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집신도 만들었습니다. 겨울에 맨발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지프로 신을 삼아 신었습니다. 눈 위를 걸으면 금방 젖었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겨울에 집신을 수십 켤레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움집 보강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비바람에 시달린 움집은 곳곳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에 집이 날아갔고 벽에 진흙이 떨어져 나갔으며 바닥이 꺼졌습니다. 이것을 가을에 고쳐야 했습니다. 진흙을 퍼다 벽에 발랐습니다. 틈이 보이는 곳은 짚을 채워 넣었습니다. 지붕에는 짚을 한 겹 더 얹었습니다. 바닥에는 돌을 더 깔고 마른 풀을 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을 구하러 다니느라 시간이 없었고 몸이 아파서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으며 혼자 사는 노인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왔습니다. 품앗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도우면 내일 당신이 나를 돕는 것입니다. 함께 나뭇가지를 주우러 가고 함께 움집을 고치고 함께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겨울을 준비하느라 사냐를 헤매고 있으나 준비할 것이 태부족이다. 올겨울 동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준비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하지만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가을은 짧았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겨울은 왔습니다. 조선시대의 겨울,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우물이 얼어 물을 기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입김이 순식간에 얼어 수염에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겨울이었습니다. 특히 섣달부터 정월까지 가장 추운 시기를 사만사온이라 불렀습니다. 사흘 춥고 나흘 따뜻하다는 뜻이었지만 실제로는 내내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소빙하기라 불리는 시기와 겹쳤습니다.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1도에서 2도 낮았던 시기였습니다. 겨울은 더 길고 더 추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5월에 서리가 내렸다, 6월에 눈이 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름에도 추웠던 것입니다. 하물며 겨울은 어떠했겠습니까? 극빈층은 이 혹한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옷으로 몸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속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옷을 모두 걸쳤습니다. 안에서부터 헌 적삼, 누더기 바지, 해진 저고리, 기운 두루마기까지 너댓겹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옷이 너무 얇았기 때문입니다. 솜이 들어간 누비옷과 삼배로 짠 홑옷은 보온력이 천지 차이였습니다. 양반들의 손바지 한 벌이 극빈층의 옷 5겹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짚을 사용했습니다. 짚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가슴에 짚을 두르고 등에 짚을 댔습니다. 짚으로 엮은 도롱이를 걸치기도 했습니다. 집신을 신고 짚으로 다리를 감았습니다. 온몸을 짚으로 둘렀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피부가 쓸렸습니다.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짚은 바람을 막아주었고 체온을 지켜주었습니다. 양반들이 보기에는 흉측했지만 극빈층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가마니도 필수품이었습니다. 가마니를 어깨에 두르고 허리에 감고 발에 감았습니다. 밤에는 가마니를 이불 삼아 덮고 잤습니다. 가마니 서너 장을 겹쳐 덮으면 조금은 따뜻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러 명이 함께 자는 것이었습니다. 움집은 좁았습니다. 두세 명이 누우면 꽉 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모여 공간을 데웠기 때문입니다. 서로 껴안고 등을 맞대고 다리를 포개고 잤습니다. 민속학 연구에 따르면 영하 10도의 추위에서 두 사람이 껴안고 자면 체감 온도가 5도에서 10도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3명, 4명이 모이면 더욱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움집에는 가족뿐 아니라 이웃까지 함께 들어와 밤을 보냈습니다. 함께 자야 삽니다. 혼자서는 얼어 죽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그랬습니다. 몸에서 나는 열이 약했고 추위를 견딜 체력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보면 얼어서 굳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불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움집 한가운데 화덕에 나뭇가지를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면 잠깐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금방 탔습니다. 계속 불을 지피려면 땔감이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땔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에 모아둔 나뭇가지는 섣달이 되기 전에 바닥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짚을 태웠습니다. 몸을 감쌌던 집, 지붕을 덮었던 집, 바닥에 깔았던 짚을 하나씩 떼어 불에 넣었습니다. 짚은 더 빨리 탔습니다. 한 줌의 짚이 타는 시간은 채 1분도 안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꽃을 만들고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열기라도 없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불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땔감이 아까웠고 움집 안에 연기가 너무 찼기 때문입니다.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갑고 목이 쓰렸으며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을 끄고 서로 껴안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추울수록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팔로 다리를 감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아처럼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 그래야 열이 덜 빠져나갔습니다. 낮에도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배가 고팠고 열량을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은 죽음을 앞당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움집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동상이 걸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상을 막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손을 비비고 발을 주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추웠습니다. 딜레마였습니다. 움직이면 춥고 안 움직이면 얼어붙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먹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추울수록 덜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쌀독은 정월이 되기 전에 바닥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루 한 끼, 아니 이틀에 한 끼로 버텼습니다. 물에 쌀 한 줌을 넣고 죽을 쑤었습니다. 물을 많이 넣어 묽게 만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래야 오래 갔습니다. 한 그릇에 죽을 온 식구가 나눠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허기가 졌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먹으면 나중에 굶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정월이 지나고 2월이 되면 식량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산에 올라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소나무 껍질, 참나무 껍질, 느릅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껍질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쓰고 떨궜습니다. 목에 걸렸습니다. 소화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배는 채울 수 있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풀뿌리도 캤습니다. 칡뿌리를 캐서 삶아 먹었습니다. 도라지 뿌리도 캤습니다. 아무 풀뿌리나 캐서 입에 넣었습니다. 독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먹고 배탈이 나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수없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나무 껍질을 먹고 배가 부어 죽었다. 풀뿌리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 죽었다. 초금목 피로 연명하다 결국 아사했다. 나무 껍질과 풀뿌리는 영양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배만 채울 뿐 기운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먹고 버티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극빈층의 겨울나기 현실이었습니다. 지프로 몸을 감싸고 서로 껴안고 나무 껍질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력 2월, 3월이 되면 날씨가 풀렸습니다. 눈이 녹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들판에는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극빈층에게 이 시기는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이것을 춘궁기 또는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춘궁기는 겨울 내내 모아둔 식량이 바닥나고 새 농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시기였습니다. 보리는 5월에야 익었고 벼는 8월에나 수확했습니다. 그 사이 넉 달에서 6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겨울을 간신히 살아남았어도
이 시기에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춘궁기 기록이 매년 등장합니다. 2월부터 3월까지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춘궁기에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백성들이 풀과 나무 껍질로 연명하고 있으나 한계에 달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조선 후기 춘궁기 사망률은 겨울철의 2배에 달했습니다. 겨울에 동사하는 사람보다 봄에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냉이였습니다. 2월 중순이 되면 눈 밑에서 냉이가 돋아났습니다. 파릇한 잎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들판으로 나가 냉이를 캤습니다. 뿌리까지 캐서 물에 씻어 먹었습니다. 냉이국을 끓였습니다. 물에 냉이를 넣고 끓이면 국이 되었습니다. 된장이 있으면 된장을 풀었고 없으면 그냥 소금만 넣었습니다. 소금도 없으면 그냥 물에 삶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냉이도 금방 동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캤기 때문입니다. 이틀 사흘 만에 들판의 냉이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먼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래였습니다. 달래는 3월에 돋아났습니다. 냉이보다 늦었지만 향이 좋았고 힘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산기슭과 계곡을 뒤져 달래를 캤습니다. 달래는 생으로도 먹었습니다. 캐자마자 흙을 털어 입에 넣었습니다. 매콤하고 알싸한 맛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맛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나무 껍질만 먹다가 먹는 달래는 진미였습니다. 세 번째는 쑥이었습니다. 쑥은 3월 말부터 4월 초에 자랐습니다. 들판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쑥을 뜯어 먹었습니다. 쑥국을 끓이고 쑥을 삶아 먹고 쑥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쑥떡을 만들려면 쌀가루가 필요했습니다. 쌀이 없는 극빈층은 쑥떡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냥 쑥만 삶아 먹었습니다. 쓰고 떨궜지만 배는 채울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도토리였습니다. 가을에 주워서 저장해둔 도토리를 이때 꺼내 먹었습니다. 도토리를 물에 불려 껍질을 벗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루로 죽을 쓰거나 묵을 만들었습니다. 도토리는 떫었습니다. 탄닌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우려내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냥 대충 우려서 먹었습니다. 입이 떫고 목이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나무 속껍질이었습니다. 겨울에도 먹었지만 봄에도 계속 먹었습니다. 소나무 겉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하얀 속껍질을 벗겨냈습니다. 이것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속껍질은 겉껍질보다 덜 떫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맛은 없었습니다. 나무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었습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칡뿌리였습니다. 칡뿌리는 덩굴 밑을 파서 캐냈습니다. 깊이 박혀 있어 캐기 힘들었습니다. 온종일 파도 한두 뿌리밖에 못 캤습니다. 칡뿌리를 빻아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루를 물에 개어 죽을 쑤었습니다. 칡죽은 걸쭉했고 약간 단맛이 있었습니다. 도토리나 나무 껍질보다는 먹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칡뿌리도 귀했습니다. 모두가 캐러 다녔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는 칡뿌리는 금방 동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어린 칡뿌리, 가는 칡뿌리까지 모조리 캐냈습니다. 이렇게 풀과 나무로 버티는 것을 초금목피라고 했습니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춘궁기의 상징적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초금목피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영양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조금 있었지만
단백질과 지방은 없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배는 부었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부종이 생겨 배와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초금목피로 연명하다 배가 부어 죽어가고 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초금목피를 먹으면 배가 불렀지만 영양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몇 주를 버티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굶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춘궁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이었습니다. 겨울 동안 위생 상태가 나빠졌고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봄이 되어 날씨가 풀리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병이 퍼졌습니다. 한 음집촌에서 한 사람이 걸리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온 마을이 쓸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버텼습니다. 냉이를 캐고 달래를 뜯고 쑥을 삶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 보리가 익었습니다. 보리를 수확하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극빈층은 보리밭이 없었습니다. 남의 밭에서 품을 팔아야 보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일할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적었습니다. 보리 수확이 끝나면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품을 팔아 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여름이 되면 풀과 나무가 무성해졌습니다. 산에 가면 나무를 뜯을 수 있었고 계곡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메뚜기와 벌레가 많았습니다. 그것들도 잡아먹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도토리와 밤이 열렸습니다.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똑같은 고통이 반복되었습니다. 춘궁기도 다시 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옥이었습니다. 조선 백성의 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끝없는 굶주림과 추위의 반복이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백성의 삶은 단 한 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지만 극빈층의 겨울나기는 똑같았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 움집에서 살았고 지푸로 몸을 감쌌으며 나무 껍질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만 명이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평민, 천민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양반은 온돌방에서 따뜻하게 지냈고 김장독이 가득했으며 두꺼운 속옷을 입었습니다. 반면 극빈층은 움집에서 얼어 죽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으며 헝겊 조각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500년 동안 동사와 아사로 죽은 백성이 최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록에 남은 것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 몇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움집에서 혼자 죽은 사람, 산에서 얼어 죽은 사람, 이름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은 기록에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토지 제도였습니다. 조선 후기 전체 경작지의 70% 이상을 양반과 지주가 소유했습니다. 일반 백성은 땅이 없었습니다. 소작을 하거나 품팔이로 살았습니다.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바쳤습니다. 남은 것으로는 1년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금이었습니다. 조선의 세금은 무거웠습니다. 토지세, 곡물, 군역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일수록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양반은 면제되는 것이 많았지만 평민은 모두 내야 했습니다. 수확한 곡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구조적 빈곤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습니다. 땅이 없으면 자식대에도 땅이 없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고 신분 상승의 길도 막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죽을 때까지 가난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연재해였습니다. 조선시대는 기상재해가 잦았습니다. 가뭄, 홍수, 냉해, 병충해가 반복되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식량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부자는 쌀을 사재기했고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사회적 무관심이었습니다. 조정에서도 극빈층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백성이 얼어 죽고 굶어 죽는다는 보고가 수없이 나옵니다. 왕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구휼 정책을 펼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구휼미를 나눠주면 양반과 관리들이 중간에서 빼돌렸습니다. 정작 굶주리는 백성에게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구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편견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봤습니다. 게으르고 무능해서 가난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돕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었습니다. 통계로 보는 조선 극빈층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전체 인구의 40%가 극빈층이었습니다. 약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 중 겨울 석 달 동안 최소 10%가 동사하거나 아사했습니다. 매년 3만에서 4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움집과 토굴에서 사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양 성저 심리에만 5천 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수명은 40세도 안 되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질병으로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춘궁기 사망률은 겨울보다 높았습니다. 겨울 3개월 동안 2만 명이 죽었다면 봄 3개월 동안에는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극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구한말까지도 백성들은 움집에서 살았고 춘궁기에 굶어 죽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방 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바로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불과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여전히 춥고 배고팠습니다. 보릿고개를 겪었고 초금목피로 연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납니다. 난방을 켜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마트에 가면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춘궁기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수만 세대가 겪은 고통 끝에 얻어진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고 복지제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빈민가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겨울을 두려워합니다. 움집과 비슷한 곳에서 살며 굶주림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따뜻한 방, 배부른 식사, 두꺼운 옷.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것입니다. 둘째,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극빈층의 고통을, 그들의 생존 투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의 일부이니까요.
셋째,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세계 곳곳에도 여전히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조선 극빈층의 처절한 겨울나기. 이것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버텨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따뜻함에, 배부름에, 안전함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상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의 숨겨진 역사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